서울 외곽 한적한 언덕배기에 자리한 한빛 요양병원은 사계절이 조용히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복도엔 무채색의 휠체어들이 조용히 움직였고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마저 낮게 깔린 음악처럼 흐르는 곳, 그 안에서도 803호 병실은 유독 정적이 깊게 배어 있는 방이었습니다. 윤봉수 씨는 그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라 해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병실 벽에 걸린 호수 표지판도 머리맡에 붙은 이름표도 그에게는 그저 복잡한 기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양볼은 살이 빠져나가 앙상하게 뼈가 드러났으며 눈동자는 혼잣말인지 허공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곳을 향해 늘 떠 있었습니다. 무표정 속에 가끔씩 찾아오는 미세한 떨림이 그의 감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는 창가에 앉은 채 가느다란 햇빛이 들이오는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고 움직임도 거의 없는 하루. 대부분의 요양병원 노인이 그러하듯 봉수 씨 역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의식도 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그의 얼굴에 어딘가 미세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그 여자가 처음 병원에 찾아왔을 땐 아무도 그녀를 환자의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단정했거든요. 운동화 끈을 곧게 맨 슬리퍼 대신 편한 단화를 신은 사람, 회색 가디건에 구김없는 블라우스를 입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그녀는 평범한 면회를 온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이연아 씨. 병원 입구에서 이름을 밝힌 후 그녀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조용했고 머무는 시간도 일정했습니다.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손을 잡고 천천히 정돈된 목소리로 짧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아요. 지난주보다 한결 따뜻해졌어요, 아버지. 그녀는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 서류상 가족란에는 없음이라 적혀 있었고 법적인 보호자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간병인 정숙 씨는 처음엔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엔 병원비를 대신 내지도 않았고 정작 서류 한 장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아 씨가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늘 같은 옷차림과 같은 향기로 병실을 찾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조금씩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래도 저분은 진짜 가족일지도 몰라요. 정숙 씨는 다른 간호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렇게 꼬박꼬박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803호 병실 안은 연아 씨가 들어설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추는 듯 윤봉수 씨의 눈동자가 어딘가 또렷하게 빛나기라도 하는 듯. 그날도 연아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얇은 회색 코트를 벗어걸고 손등에 작은 보온병을 올려놓은 채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엔 국화꽃이 피었대요. 다음 주에 한 송이 가져올게요. 기억하시겠죠? 제가 국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윤봉수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아 씨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지만 거기엔 알아보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작고 마른 손, 껍질이 벗겨지고 주름이 얽힌 그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담담함과 간절함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연아 씨는 기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연아야 하고 부르며 눈물을 흘려주기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그것이 기대가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 그저 앉아서 흘러가는 빛과 기온과 무치의 시간을 몸으로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저 혼자 기억하고 있어도 돼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보온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미숫가루 향기가 퍼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여름마다 직접 갈아주던 그 맛, 언젠가는 그의 기억 어딘가를 두드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날도 변함없이 연아 씨는 오후 4시 정각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얼굴에 감추어진 감정이 잠시 새어나왔습니다. 그늘과 희망, 그리고 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뺨에 스쳐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병원 정문을 향하던 그녀의 등 뒤로 한 간병인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그렇게 오래오래 정성껏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803호 병실, 그 안에 앉은 윤봉수 씨는 아주 잠깐 눈을 감은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연아. 그러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병실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고 바깥의 늦가을 바람만이 창문 너머로 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하루 종일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윤봉수 씨는 창가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것인지 단지 또 다른 기억 없는 시간을 떠다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희끗한 속눈썹 아래로는 미동도 없는 평온한 얼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연아 씨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사인을 하고 출입증을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 밤 깊지 않은 잠이 남긴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꺼낸 종이봉투 하나가 습기에 눅눅해져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803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봉수 씨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익은 풍경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어요. 오다 보니 비가 많이 와서요. 그녀는 사진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다가 다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꺼내려다 망설이고 또 꺼내려다 멈추는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사진을 꺼내면 그가 자신을 기억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동시에 여전히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까 두려운 마음이 그녀의 손끝을 떨게 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세요? 이 사진 어릴 적 제가 5살 무렵이에요. 그때는 엄마도 아버지도 함께 있었는데 연아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봉수 씨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아이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다보던 윤봉수 씨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집지도 않았고 얼굴의 미묘한 움직임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엄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게 이 사진을 쥐어주시고는 꼭 내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래도록 눌러왔던 말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끝까지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뒤로 회색의 언덕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함께 오르내렸던 이름 모를 언덕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환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믿게 된 건 이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난 뒤부터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는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아버지를 바로 알아봤어요. 얼굴도 손 모양도 말투도 기억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그 틈에서 그녀의 속삭임은 더욱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날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보았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병인 정숙 씨가 들어와 연아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밖에 비 오던데 젖으셨나 봐요. 수건 좀 가져올게요. 연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반응하듯 봉수 씨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간병인을 바라봤습니다. 정숙 씨가 수건을 가지러 나간 사이 연아 씨는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아. 바람결에 섞인 듯 희미하게 울려나온 이름 하나. 연아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놀라움과 불안, 감격과 혼란이 한꺼번에 가슴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봉수 씨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부르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로 그녀의 마음속에 놓여있던 오랜 벽 하나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무언의 약속처럼,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정숙 씨가 수건을 들고 들어왔고 방 안에는 다시 일상적인 공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나 연아 씨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의 울림이 선명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랜 어둠을 뚫고 첫 번째 빗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의 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을 때 이연아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병실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문을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손잡이 위에 올려둔 손이 조금씩 떨렸고 가슴 속에서 억누른 무언가가 자꾸만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연아야. 그날 단 한마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그녀는 그날 밤 몇 번이고 꿈속에서 되새겼습니다. 그 부름은 한 조각 희망이었고 동시에 오래 잠긴 기억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고서야 연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803호 병실. 여전히 같은 위치, 같은 창가, 같은 무표정한 얼굴이 있었지만 연하는 그 속에서 단단히 잠겨있던 눈동자의 흔들림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은요, 그냥 조용히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에 낡은 밴드가 감겨 있었고 종이 모서리들은 자주 넘겨진 흔적들로 조금씩 해져 있었습니다. 이 노트, 어릴 때 아버지가 제게 읽어주셨던 동화책 구절을 적어둔 거예요. 5살 때부터 매일 밤마다 들었던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고 희미해진 연필 글씨들이 아직도 그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고양이는 어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달빛 아래서 친구를 만나면 어둠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고였습니다. 글을 읽으며 떠오른 것은 책 내용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버지의 무릎이었고 방 안에 희미하게 퍼졌던 라디오 소리였고 등을 토닥이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늘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한쪽 손에는 인형을 들고 다른 손으로 아버지 셔츠 자락을 쥐고 있었죠. 늘 같은 셔츠였어요. 어깨에 살짝 하얀 잉크가 묻어 있던 회색 셔츠. 그녀는 노트를 덮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기억은 분명 제 안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얼굴은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이 노트에 다 적어뒀어요. 이름을 불러주시던 그 목소리, 그 따뜻함 다시 들을 수 있을까? 그게 늘 두려웠어요. 윤봉수 씨는 미동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의 왼손이 조심스럽게 반응하듯 움직였습니다. 손등의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접혔다가 펴지는 동작이 반복됐습니다. 연하는 얼른 아버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그냥 저는 여기에 있을게요. 아버지 곁에. 그녀는 손등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처음엔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잘못 찾아왔을까봐. 혹시 그냥 닮은 분일까봐. 그래서 처음 몇 주는 병실 앞에서 서성이다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살짝 웃으셨는데 그 미소가 제가 알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기억이 없더라도 몸이 먼저 아는 감정이 있다는 걸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고 병원장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연아 씨,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병원장은 문 바깥으로 손짓했습니다. 병실을 나서자 그는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오전에 보호자 정보갱신건으로 관련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행정적으로 보호자 지정이 재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하는 한 박자 늦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처럼 가족이 없는 상태로 오래 방치되면 후견인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하 씨께서 실질적으로 돌보고 계신다면 보호자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연하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론 압니다.
법적 보호자 관계는 아니시죠. 하지만 이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 제3의 보호자가 공식적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봉수 어르신의 전 배우자 쪽에서 일부 재산권과 관련된 서류 요청이 있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가족이라면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마치 그녀가 숨겨두었던 마음속 진실을 강제로 꺼내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조용히 서 있던 문턱, 그 문을 이제는 그녀가 직접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 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노트를 가만히 펼쳤습니다. 거기엔 어린 시절 그녀가 손으로 적은 삐뚤빼뚤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좋아. 나는 아빠 좋아. 아빠 손 따뜻해. 그 문장을 읽으며 연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겠다고. 기억이 아니라 관계로.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때가 되었다면 아버지께 진짜 제 이름을 다시 들려드릴 차례라고. 햇살이 요양병원 창을 비집고 들어와 바닥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틀 위에는 언제부터 놓였는지도 모를 작은 화분 하나가 말라붙은 채 바람에 기우뚱 흔들리고 있었고, 창 너머로 보이는 병원 뒤편 산자락은 이제 막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붉은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창가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무언가 특별한 말을 하기 위해 일찍부터 마음을 준비했지만 병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목구멍 안쪽이 먹먹하게 조여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봉수, 그의 이름. 그 이름이 병원 차트와 문서 안에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삶의 이력도 잃은 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봉수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하의 턱끝쯤을 스치듯 지나갔고 그 안에는 여전히 낯설고 허공에 떠있는 눈빛만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연아예요. 사실 그 이름도 어머니가 급히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고아원 입소를 앞두고 서류에 넣기 위해 허겁지겁 그렇게 만들어진 이름이었죠. 연하는 말끝을 길게 눌렀습니다. 그 전까지 제 이름은 김연아였어요. 엄마는 늘 그랬어요. 너는 아빠 성을 그대로 써야 한다고. 그게 내가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봉수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연하를 바라보다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갸웃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한데도 저는 아버지의 손 냄새를 기억해요. 그때의 키 높이에서 코끝에 닿던 셔츠 냄새, 따뜻한 손, 그리고 무릎 위에 앉아 노래를 듣던 밤. 기억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전했던 순간들이었어요. 그녀는 가방 속에서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 요청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유전자 검사 동의서, 그리고 자신의 출생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더 이상 비공식 면회자로만 머물 순 없다고요.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고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봉수 씨의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다시 걸어보려 해요. 이연아가 아니라 김연아로요. 그녀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 해요. 아버지가 동의하신다면 아버지가 기억하지 못해도 몸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증명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연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정지된 듯 가라앉았고 봉수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본능에 가까운 반응처럼 봉수 씨가 봉투를 덮고 있는 연하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가볍고 느린 움직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단단했습니다. 김연아. 더듬더듬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이름. 그는 자신이 방금 내뱉은 그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연하의 눈은 그 순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버지. 저예요. 연하예요. 돌아왔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하는 병원 측에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식으로 채취될 검체는 곧 검사소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림은 새로운 시간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을지라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 연하는 병실을 나서며 창가에 말라붙은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국화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기억할지도 모를 국화꽃의 향기 속에서 다시 그 손을 내밀어줄 나를 위해. 국화꽃 씨앗은 심어진 지 며칠 만에 조용한 생명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의 낡은 화분 속 마른 흙 틈에서 연초록 빛이 고개를 들었고 그 연약한 줄기는 병실 안쪽으로 기울어진 채 빛을 향해 천천히 몸을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봉수는 창밖으로 길게 들이운 빛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여전했지만 병실을 드나드는 간호사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창가를 오래 바라본다는 것을. 오늘도 오실까요? 오전 라운딩을 마치던 간호사 은진이 묻자 정숙 간병사는 괜히 창밖으로 눈길을 흘겼습니다. 오시겠죠. 지난주엔 서류도 내고 갔으니까요. 이번 주는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라던데요. 진짜 따님이시겠죠? 글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중요하지 않아요? 매주 와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짜 가족이죠. 정숙의 말에 은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윤봉수 곁을 지나며 그녀는 순간 봉수의 눈이 아주 잠깐 문 쪽을 향해 움직였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익숙한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뚜뚜뚜. 발걸음은 예전과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전보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연아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얇은 봉투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속엔 30년의 공백과 15살의 기억,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기다림이 통째로 담겨 있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병실 문을 열자 봉수는 미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꺼풀이 떠오르고 시선이 문 쪽을 향해 천천히 고정되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요. 함께 결과를 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꺼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한 장의 종이로 모든 걸 말할 수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걸 직접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수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고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표정 속 어딘가에서 작은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연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고 그녀는 그 결과지를 봉수 앞에 펼쳐 보이며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유전자 일치율 99.97%, 모자 관계 확인됨. 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어버리면 또다시 아버지를 떠밀어버린 것 같아서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김연아예요. 아버지의 딸입니다. 증명됐어요. 이제 어디 가서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도 저를 기억하든 하지 않든 제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봉수는 시선을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옮겼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고 마른 입안에서 무언가 말이 되려다 다시 삼켜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은 연화의 가슴을 찢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솔직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셔도 저는 여기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다시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 안에 들어있는 미세한 떨림,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 다시 태어나는 관계의 증거. 그 순간 병실 안의 조용한 공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창가에 놓인 국화의 새싹은 잎을 조금 더 활짝 펼쳤고 윤봉수의 손등 위로 가늘게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떨구며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그 한마디는 20년을 잃은 시간 위에 처음으로 놓인 다리 하나였습니다. 다음 주면 그녀는 주민등록증 정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이름은 다시 김연아. 아버지의 딸로, 가족의 품으로. 서류 속 이름보다 훨씬 더 오래 손등 위의 체온으로 기억될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는 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던 날, 한빛 요양병원 1층 로비에는 낯선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뚜렷이 들릴 만큼 조용했던 공간 안으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바닥을 두드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양복을 날카롭게 차려입었고 고가의 손목시계와 단단히 빗어넘긴 머리칼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직원의 인사에도 눈길을 주지 않은 채 그는 곧장 데스크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803호 윤봉수 씨 보호자입니다. 잠시 면회하겠습니다. 직원은 순간 당황한 얼굴로 컴퓨터 화면을 뒤적이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보호자 등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자분께서 법적 보호자가 없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정식 위임장을 가져왔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도장을 찍은 문서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직원은 뭔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윤상호입니다. 윤봉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연아였습니다. 오늘도 늘 그래왔듯 오후 3시에 맞춰 도착했지만 문득 로비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상호? 그 이름은 오래전 어머니가 남긴 편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후 다른 여성과 새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말도. 연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지만 눈빛은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상호는 서류 정리를 마친 후 안내를 받아 봉수 씨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며 그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침대 옆에 국화가 심긴 작은 화분, 모서리에 정리된 여성용 가디건, 접혀진 담요 위로 스며든 따뜻한 흔적들. 여긴 왜 이렇게 가정집처럼 꾸며놨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윤봉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상호가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곤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저예요. 상호.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억누른 원망과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봉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상호? 그가 이름을 되뇌는 순간 연하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마주한 세 사람의 눈빛이 얽히는 찰나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누구시죠? 윤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은 연하를 위아래로 훑으며 대놓고 경계심을 내비쳤습니다. 연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연아입니다. 윤봉수 어르신의 따님입니다. 상호는 잠시 정적에 빠졌고 곧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죠? 가짜 딸입니까? 정체도 모르는 사람이 여길 들락날락하면서 가족인 척하는 건가요? 연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달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마쳤고 병원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검사 결과 99.97% 일치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친딸이라는 건 증명됐습니다. 상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무슨 개수작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유산이나 뭐 이런 걸 노리고 나타난 거라면. 유산? 연하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엔 관심 없습니다. 단지 30년을 돌고 돌아 이제야 제 아버지를 다시 찾았을 뿐입니다. 봉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고 있었고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인 듯 말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 간병인이 다급히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이미 싸늘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실 상태가 아닙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한번 꼭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상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는 아버지 덕분에 다들 유산 챙기러 오셨나 보군요. 문이 닫히고 병실 안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에 낙엽이 휘몰아치고 있었고 봉수의 손은 이불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란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라는 자리의 주인을 둘러싼 다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피보다 진한 증명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요양병원 803호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윤봉수는 무릎 위에 담요를 덮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두 사람 김연아와 윤상호 사이에서 벌어진 격한 대화의 잔해는 아직 병실 안을 떠나지 못한 듯 공기 중에 매캐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윤봉수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연하 상호 나는 정말 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가? 무의식의 깊은 수면 아래에서 떠오르려다 다시 가라앉는 기억의 파편들. 감정은 남아 있었으나 장면이 없었고 이름은 흐릿했지만 따뜻함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행정실에는 이연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손끝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등록에 대해 다시 정식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이미 제출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는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상호 씨 쪽에서도 정식 보호자 선임 요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유산 때문이겠죠. 직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상속이나 후견 문제가 얽히게 되면 법원에서 따로 심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병원에서의 결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원 절차와 상관없이 제가 환자의 실질적인 돌봄을 계속하는 보호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윤봉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어딘지 지친 듯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창밖이 많이 밝아요. 그 국화 싹 벌써 두 번째 잎이 났더라고요. 그녀는 창가로 가서 화분을 들어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놓았습니다. 봉수 씨는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지킨다는 건 어쩌면 사람 하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일 같아요. 저는 이제 김연아로 돌아왔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돼서 기뻐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기억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그녀는 국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가짜라 하고 누군가는 기억 못하는 아버지를 둔 딸이라고 비웃겠죠. 하지만 아버지 전 매주 여기 와서 아버지 손잡고 이야기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며 확신을 얻었어요. 사람의 관계는 피보다 문서보다 더 깊은 걸로 연결된다는 걸요. 그 순간 윤봉수의 눈동자에 미세한 떨림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연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딸이면 좋겠구나. 그 한마디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도착한 사랑이었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아닌 완전한 인정. 연하는 더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면 저는 충분해요. 그날 밤 요양병원 병실은 오래간만에 깊은 평온에 잠겼습니다. 국화 화분은 한 입 더 펼쳐졌고 창밖의 바람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윤상호가 병원 정문 앞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유전자 검사, 예, 결과는 나왔고 맞답니다. 친딸이랍니다. 잠시 침묵. 아닙니다. 돈을 위해 접근한 사람치곤 너무 느려요. 그 여자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더 짜증나는 거죠.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탁 하고 켰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요. 내 몫을 뺏기진 않겠어요. 방법은 제가 만들어야죠. 윤상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병원 안을 조용히 훑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요양병원 복도에는 한기를 머금은 바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든 바람결이 커튼을 살짝 들추었고 그 틈으로 늦가을 햇살이 방 안에 일렁이는 먼지 입자들을 비췄습니다. 윤봉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창밖이 아닌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멀리 있었고 입술은 가볍게 다물려 있었지만 뭔가를 중얼거릴 듯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 이름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의 기억 저편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1층 응접실에서는 병원장과 연화 그리고 정숙 간병인이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버지께서 특정 단어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미정이라는 이름이에요. 병원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고 연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름입니다. 김미정.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떨려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일까요? 병원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단어를 떠올릴 수는 있습니다. 뇌세포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기억의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자극이 되어 특정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아주 짧은 기억의 파편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기억을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병원장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억은 회복될 수도 있지만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연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묻지도 않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의 시간을 누구에게도 온전히 말한 적 없으셨어요. 어머니에게조차도.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거든요. 저를 떠난 뒤 어디서 무슨 삶을 살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끝을 누르며 주머니 속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메모지에는 흘겨 쓴 듯한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주소 아버지 수트 안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입으셨던 정장 자켓 안쪽에요. 병원장은 메모지를 받아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용인 근처네요. 공장 단지 안쪽인데 개인 사택 주소 같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연하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용인의 한 오래된 공장지대 안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오래된 철제 대문이 녹슨 작은 가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대문에는 벽보며 광고지가 여러 겹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초인종 버튼 옆에는 윤봉수라는 이름표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문을 밀어보았습니다. 굳게 닫혀 있었지만 대문 틈으로 안쪽 마당에 놓인 낡은 벤치와 작은 텃밭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서 확실히 한동안 살았다는 느낌이 풍겼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있는 빨래 건조대를 바라보다 한쪽에 묶인 얇은 노끈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몇 장의 흑백 사진이 집게에 꽂혀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진 속엔 중년의 윤봉수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자리에는 사람이 없는 듯 비워진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사진에 같은 여백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던 걸 지웠나? 연하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진 이나지가 이상하게 끊겨 있었고 누군가 일부를 자른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그녀는 공장 근처 노인의원에 들러 이 주소의 사람에 대해 물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중년 간호사는 낯익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봉수 씨요? 오래 사셨어요. 말은 없지만 손재주 좋으셔서 근처 낡은 집들 손도 봐주시고 심지어 폐지 줍는 할머니들 고쳐주기도 하시고요. 가족은 없다고 하셨지만 매주 같은 여자분이 찾아오시긴 했어요. 같은 분이요? 네. 한 5년 전쯤부터요. 젊고 차분한 여자분이었는데 별말 없이 혼자 다녀가시곤 했죠.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신 후에도 종종 대문 앞에 무언가 두고 가시던데 연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 그 여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상호의 어머니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는데 그날 밤 연하는 요양병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는 여전히 국화가 자라나고 있었고 윤봉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사진 몇 장을 조심스레 이불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왜 사람을 지우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걸 혼자 간직하고 계셨어요? 말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엔 원망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해하고 싶다는 오래된 딸의 애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수는 눈을 떴습니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시선이 사진 위에 멈췄습니다. 그는 작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다 지우려고 했지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순간 연하는 알았습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은 망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망각 속에 잠겨 있었음을, 잊은 게 아니라 잊으려 했던 것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음을, 기억은 잃은 게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를 지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연하는 그 지워진 자리마다 다시 이름을, 얼굴을, 관계를 붙여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시 가족이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끝내 외면했던 그 시간 속에 자신이 딸로서 존재했음을 되찾기 위해서 낙엽은 병원 정원 구석구석에 쌓여 무늬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 와르르 무너졌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했고 휠체어를 밀던 간병인의 발목에도 바삭 마른 소리가 묻어 있었습니다. 803호 병실 안 국화는 어느새 가지를 뻗어 작은 노란 꽃망울을 하나 틔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던 윤봉수는 그 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연아가 정성스레 만든 물컵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직 떨렸지만 그는 이제 컵을 홀로 드는 동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연아의 목소리는 낮았고 기다림에 길들여진 사람처럼 매 순간을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괜찮다. 봉수는 짧게 대답했고 그 말 뒤로 방 안엔 한참 동안 따뜻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은 채 갑작스레 문이 열렸고 윤상호가 들어섰습니다. 짙은 검정색 코트, 날 선 턱선, 그리고 한 손에 든 얇은 봉투 하나. 그는 한참 연아를 바라보다가 비아냥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참 대단한 인내심이네요. 감동이 다 밀려올 지경입니다. 연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간단한 일입니다. 이거요, 읽어보시죠. 상호는 봉투를 그녀 쪽으로 던지듯 건넸고 연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된 상속지정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윤봉수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 당시 자필로 작성한 문서이며 본인의 전 재산은 윤상호에게 상속되도록 한다. 2008년 9월 14일. 날짜 아래에는 봉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상호는 의기양양하게 그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건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저런 기억 못하는 노인이 갑자기 딸이 있다며 병원에 드나드는 것도 자유지만 상속권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연아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작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얇은 서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이건 2022년 3월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이 또렷했을 때 직접 남기신 메모입니다. 당시 병원 측에서 확인하고 제 앞에서 자필로 써주셨습니다. 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 윤봉수, 과거의 선택에 후회하며 남은 재산은 자식 중 나를 끝까지 기억해준 딸 김연아에게 남기고 싶다. 하단에는 서명과 함께 담당 간호사 2명의 확인 서명, 날짜, 공증인의 인증 서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치매 환자가 쓴 메모를 유언으로 치겠다는 겁니까? 연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도 어느 순간엔 맑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을 다시 불렀고 제 손을 기억했고 당신의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다 증거예요. 봉수는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번갈아 보았습니다. 상호의 굳은 턱과 연아의 굳은 눈동자, 그리고 책상 위 2장의 종이. 그는 입을 때려다 망설였고 말없이 2눈을 감았습니다. 정숙 간병인이 급히 들어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아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아버지의 남은 시간을 누가 옆에서 지킬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이 아닌 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그녀는 봉수의 곁에 다시 앉아
그의 손등을 천천히 감쌌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를 남기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호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가죽 장갑을 다시 손에 끼우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 안에는 낙엽이 문풍지 틈으로 울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윤봉수는 그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아주 약한 힘이었지만 연하는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선택이 말보다 먼저 그녀의 손에 닿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문밖 복도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윤상호의 뒤를 조용히 따르던 누군가가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가 유전자 검사뿐 아니라 상속 서류까지 준비했어요. 윤상호 씨, 이제 더 강한 수단을 원할 겁니다. 그 그림자는 조용히 복도를 걸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지나간 자리마다 따뜻했던 기억이 아닌 차가운 의도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국화는 이제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안에서 5송이의 노란 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고 햇살은 그 잎과 잎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며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봉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이제 더 이상 허공을 떠도는 공허함이 없었습니다. 짧은 단어들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감정. 그가 긴 세월 동안 닫아 걸었던 마음이 마침내 봄눈 녹듯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그 국화 참 곱구나. 그 짧은 말에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억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연하라 부르기 시작했고 손에 물컵을 쥐고 목이 마르면 딸아, 물 좀 주겠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상호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색한 셔츠에 검은 카디건을 걸친 그는 예전처럼 냉소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얇은 노트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던 그는 안에서 연하가 눈을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봉수의 고개도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상호는 침대 발치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요. 그 사진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찢어진 모서리엔 어머니 얼굴이 있었죠. 그 사진을 버릴까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하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천천히 깎여나가는 돌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를 부르는데 온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버려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증명하려고 들었고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빽빽하게 적힌 일기 같은 문장들이 짧고 단정한 글씨로 한 줄씩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하라는 여자가 다녀갔다. 아버지는 그녀와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손을 한참 바라봤다. 나는 그 손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잊었을 때보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했을 때가 더 아팠다.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
아버지가 단 하루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음을. 연하는 그 글을 조용히 읽고 손끝으로 노트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상호 씨.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봉수는 고개를 들고 아들을 바라보다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상호야, 기억이 다 나진 않아도 내가 너한텐 참 미안했을 거야. 상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을 덮었습니다. 늙고 마른 손, 오래 미뤘던 부정과 오해의 틈을 지나 이제야 진심이 닿은 자리였습니다. 연하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겐 2명의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그를 잊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그를 오해했지만 결국 떠나지 않았죠. 그럼 우리 둘 다 아버지 자식이 맞네요. 상호는 잠시 침묵한 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끝까지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인정은 받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 이미 있었더라고요. 지금처럼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내밀었습니다. 공증된 문서였습니다. 윤상호는 윤봉수의 기존 상속 지정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철회하고 김연아가 실질적인 보호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임을 인정하며 이에 동의함을 확인한다. 연하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가 길고도 멀었던 터널의 끝에서 조용히 내려앉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문을 닫은 뒤 세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화는 마지막 꽃잎 하나를 피우고 있었고 늦가을 바람은 병원 창틀에 부딪혀 조용히 울렁거렸습니다. 윤봉수는 두 자식의 손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잊어도 괜찮겠지? 그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사라져도 이 손안의 체온은 마지막까지 남아줄 것을 알기에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윤봉수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녘 아무런 고통도 없이 두 자식의 손을 맞잡고 떠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묘비엔 그의 손글씨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나의 딸 김연화, 나의 아들 윤상호, 기억보다 따뜻한 이름들. 그 무덤가에 노란 국화 5송이가 지금도 피어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를 용서한 그날의 이야기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